자,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부터 볼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춘향전은 한국 서사문학이었지. 자, 서사는 소설이었고요. 이번에 한국 서정문학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시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갈래죠. 얘는 고대 가요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향가, 그리고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한시, 악장시조 가사 한시. 이거는 달달달달 외우기보다 1, 2, 3, 4, 5번에 들어갔을 때 그냥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익히면 되고, 이를 기반하여 나온 것이 이제 근대시와 현대시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려가면 향가의 개념과 특징이야. 우리가 이제 제망매가도 볼 거고 송미인곡도 볼 건데, 제망매가가 이 향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거 봤더니 되게 자세하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국어 어순대로 적은, 자, 우선 향찰에다가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 줄에 신라에다 밑줄, 신라시대라는 거.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라는 건 이제 공유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화살표 빼서 그러면 얘를 주로 향유하던 주 향유층이 누가 있냐면 화랑과 승려가 주 향유층이었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향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향찰은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괄호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국어 어순대로 적은 거야. 그러면 우리말을 가져다 쓴 게 아니라 한자를 빌려 썼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찰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체적 수용이라고 해요. 주체적 수용은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쓰는 거야, 아니면 한번 걸러서 쓰는 거야. 주체적이다라는 건 내가 주체적으로 라는 얘기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나한테 맞게 거르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했을 때 빌려 쓰는 주제에 무슨 주체적 수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 신라시대에는 한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 썼고, 심지어 우리말을 자 국어 어순대로 적었잖아.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향찰은 주체적 수용입니다 라는 말을 보기에 항상 선지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음을 빌리고 뜻을 빌리는 경우가 있었대. 음을 빌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음을 빌려 음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뜻을 빌리는 걸 훈차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서동요라는 게 나오지만 우리가 선화공주님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선화공주님은 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한글이 없잖아. 한글이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착할 선자라는 한자와 될 화자를 이제 가져다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착하다와 되다는 뜻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지. 얘가 음에 대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선화라는 말은 뜻과 음 중에 뭘 빌려 쓴 거야? 음을 빌려 쓴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각각이 얘도 음차고 얘도 음차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음차와 훈차예요. 훈차는 이제 또 뜻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음차와 훈차로 나뉘더라. 쓸 거 있으면 천천히 쓰고. 자, 됐으면 자, 이렇게 빌려 쓰는 걸 우리가 이제 향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우리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종류가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사구체와 팔구체와 십구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십구체 향가이고요. 사구체는 주술적 성격이 좀 강한 거고, 얘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거야. 주술적 성격이 강하고요. 팔구체는 중간딸이야. 과도기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8구체 향가는 그냥 4구체로 빼거나 19체로 빼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19체 향가는 무슨 특징 때문에 얘가 가장 이제 많이 유명하냐? 자, 19체 향가는 첫 번째.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산회각의 향가라는 말을 같은 말이에요. 산회각의 향가라는 말을 써. 19체의 특징 중에 산회각의 향가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가장 정제됐다라는 건 완성이야. 가장 완성된 형식이에요. 가장 완성된 형식으로 무슨 특징이 있어?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요.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고, 네 번째, 서정성이 두드러져요. 서정성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감정을 묘사하는 게 두드러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얘가 시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5번이 동그라미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뭐가 시조에 영향을 미쳤냐? 자, 첫 번째 19체는요 4, 4, 2 기서결에, 자, 밑줄 쭉 긋고 3단 구성에다가 네모 한번 해볼게요. 자, 3단 구성이야.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마지막 이행인, 자, 일단 3단 구성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이행인 낙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구가 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4줄, 얘는 8줄, 얘는 10줄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이 있을 때 그냥 쭉 10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4줄, 뒤에 4줄, 마지막 2줄, 4, 4, 2로 쪼개서 총 3단으로 봤었어요. 이 중에서 이 마지막 2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낙구에 시작하는 부분에 항상 뭐가 나와? 감탄사가 나오더라는 거야. 자, 밑줄 낙구의 첫머리에는 항상 감탄사. 이 두 가지가 시조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야. 알겠죠? 왜? 이 기서결의 3단 구성이 시조로 가면 뭐가 돼? 얘는 시조 땡땡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체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로 가면 뭘로 바뀌는 거야? 종장. 마지막 줄 종장의 감탄사, 혹은 나중에는 감탄사로만 맞추기가 힘드니까 나중에는 3음절, 3글자까지는 그냥 오케이를 했어요. 이 3음절에 영향을 미치더라. 됐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임금과 신하의 도리, 추모, 연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나, 자, 우리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충 얘기하는 걸 거고, 추모는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제망매가고요. 연모는 애정 얘기하는 거지. 이것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만 아까 주향유층이 승려라고 했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둔 것이나 주술성을 띠는 것이 주를 이루며, 각각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 배경설화 밑줄, 왜 이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지 썰을 풀어줘요. 작가층은 승려, 화랑, 여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현재 전해지는 작품의 작가로는 승려와 화랑이 가장 많습니다. 나왔죠? 향찰로 표기를 했는데 어때요? 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한 우리 민족의, 자, 자주성도 너네랑 우리는 달라야. 그래서 자주적이다. 자주성이 드러납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지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했어. 이게 창조적 수용 자세가 결국에는 주체적 수용. 주체적인 수용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내려가서 이번에는 시조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시조는요, 고려 말 발생이에요. 얘를 자꾸만 조선시대 작품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현재도 현대시조라는 갈래가 있어. 그래서 현재까지 창작돼요. 고려 후기부터 발달 밑줄, 자, 이때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으나
가장 언제 부흥했던 거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가장 이제 부흥을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이야기합니다. 정형시라는 거에, 정형시는 이제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시조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뭐야? 3장. 우리 맨날 얘기하는 3장, 6구, 그렇지, 45자 내외.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정형시의 반대말이 뭐냐면 현대시 대부분이 자유시죠. 글자수 제한 없고요. 뭐 형식적인 특징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유시와 정형시가 이제 반대말이다. 그 다음 자, 후기에 신흥사대부들이 유교적 관념과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이건 됐고, 자, 특징 볼게요. 형식을 봤더니 나왔네요. 3장 6구 45자 내외. 이게 뭐야? 정형성이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음보, 이거 외워버리세요. 이게 나중에 나오는 고려가요랑 되게 헷갈리거든? 시조는 사음보야. 사음보가 뭐야? 네 덩어리로 쪼개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3, 4조, 4, 4조, 3, 4글자 혹은 4, 4글자 이렇게 쪼갤 거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별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 밑줄. 그러면 1번의 이 3장과 3번은 두 가지는 묶어서 뭐가 되는 거야? 향가의 영향이지. 됐지? 창작계층은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는 주로 사대부 양반계층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자, 그래서 이 사대부 양반계층에서 창작된 걸 우리가 평시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평시조고, 이게 후기에 이르러서 사설시조로 이제 등장이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평시조는 사대부 양반계층 플러스 여성이 주로 창작을 했고요. 사설시조는 뭐야? 서민계층까지 향유층이 변화가 아니라 확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전히 사대부는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평민계층이 확대가 된 거지. 그러면 자, 일단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특징이야. 그러면 희성아, 너가 아는 사설시조의 특징 중에 어디가 길어졌다는 거 기억나지? 어렴풋이 들어봤어? 초장, 중장, 종장 있잖아. 그래서 평시조는 사대부가 쓰니까 초장, 중장, 종장을 딱딱 지키는데 조선 후기로 가서 사설시조가 등장하면 이제 평민들이 쓰다 보니 조금 이제 변형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어디가 길어지냐면 중장이 길어진단 말이야. 할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져서 중장이 길어지고, 이 중장이 길어지는 걸 통해 어떤 걸 얻냐면 해학성. 이제 가볍게 웃기게 넘길 수 있는 해학성이 이제 높아져.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중장이 길어지는 거는 이제 웬만큼 공부한 애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그러면 얘는 중장이 길어졌잖아. 사설시조는 3장 체계가 깨졌어. 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 틀려? 뭐라고? 그치? 그러니까 깨진 게 아니지. 얘도 여전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3장은 유지를 하나 유독 그냥 중장이 길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숱하게 선생님들이 헷갈리게 되는데,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은 여전히 유지가 되나 중장이 길어진 것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선생님 중에 중장 플러스 종장도 길어진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거든. 그거는 그냥 학교 필기 따라가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기기 전에,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충신연주지사. 자, 우리 충신연주지사 일단 읽어보면요.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시가야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고 화자가 늘 임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죽어서도 따르겠다는 의지와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읽으면 아 그냥 충성에 대해서 노래하면 다 충신연주지사인가 보다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밑에 보면 예시가 정과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작가는 남성 작가가 맞아요. 사대부니까. 남성 작가가 꼭 누구를 설정하냐면 여성 화자를 설정할 거야.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 그 이 여성 화자가 임에 대해서 뭐를 해? 애정을 표현해.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막 표현해. 이걸 마치 무엇에 빗대는 거야? 남성 작가가 임금님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을 비슷하게 요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걸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충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 화자를 설정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임금님에 대한 충성으로 비유해서 표현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이게 충신연주지사.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사가 등장을 해요. 뭐야, 자, 가사는 사실 왜 나온 거냐면 얘는 없어도 되는 갈래거든?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 그랬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 지금 사대부들은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막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시조로는 내 뜻을 다 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들이 참다 나중에 조금 더 긴 형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특징은 똑같아요. 조선 전기 시조나 그러니까 조선 초기 시조나 조선 초기 가사나 그 다음에 후기 시조나 후기 가사나 향유층이라든지 특징은 다 똑같아. 다만 그냥 길이가 긴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볼 송미인곡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시조보다는 조금 더 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만든 양식으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는 얘기는요. 뭐 이건 밑줄 그죠?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리듬은 느껴지지만 길이가 너무 기니까 소설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상춘곡,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인데 오늘 아마 여기는 못 나가요. 애들이 못 나갔어 여기를. 자, 앞에 할 게 많아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토요일 시간에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을 볼게요. 자, 그럼 얘도 외워버리자. 3, 4조 또는 4, 4조 사음보 연속체. 똑같아. 기본으로 하면 자, 나왔지?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서사본사결사. 자, 우리 아까 향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가는 기서결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얘는 기서결이 아니라 뭐야? 서사본사결사의 짜임을 갖추고 있으며 정격은 평시조 같은 거야. 딱 형식이 정해진 가사의 마지막 행은 정격 가사 마지막 행은 시조의 3, 5, 4, 3은과 일치합니다. 내용, 형식은 운문이지만 내용은 산문에 가까워요. 조선 초기에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과 영군지정, 자, 영군지정, 자연 속이라든지 영군지정은 충을 얘기하죠.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돼요? 작자층이, 자, 밑줄 똑같아. 평민으로 확대돼. 실생활과 관련된 사실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이 많아졌습니다. 자, 형식적 측면에서 본 한국 문학의 전통 시상전개 방식은 자, 3단 구성에서 3장 구성으로 영향을 미쳐요. 기서결의 3단 구성인 19채 향가의 시상전개 방식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인 시조로 계승이 되었고요. 낙구는 마지막 두 줄이지. 19채 향가 마지막 두 줄의 감탄사가 어디로 갔어? 이 감탄사가 시조와 가사의 마지막 행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시조 종장의 그 첫 글자가 삼음절 혹은 감탄사라고 했던 것처럼 가사도 자, 삼음보. 자, 이거는 외워야죠. 3, 4조, 4, 4조의 삼음보. 전통적인 율격의 삼음보는 자, 어디에 나와? 자, 고려가요. 현대시. 애는 삼음보. 근데 가사랑 시조는 자, 여기다 써놓자. 가사랑 우리가 지금 본 가사랑 시조는 사음보. 됐죠?
자, 주체적인 작품 감상과 해석의 근거인데 이거 문학작품 감상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범위로 하고 올라요. 교육과정에서 하고 올라온 내용이거든. 자, 우리 문학작품 감상 방법이 있어요. 얘는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재적. 기억나? 내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외재적. 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나오는 안 내자와 바깥 외자는요, 문학작품 아니냐 바깥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 있는 건 문학작품만 건드리는 거라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문학작품은 변하지 않잖아. 절대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 에 해당이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외재적 관점은요. 내재적 관점 좀만 더 부연 설명 붙이면 그러면 뭘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냐. 뭐 예를 들면 시라면 화자를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율을 언급한다든지 소설이나 시 속에 뭐 어떤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기억나? 이런 걸 그치 내재적. 그럼 외재적인 뭐 있었어? 시대랑 또 그렇지 작가랑 그치 너가 기억하는 게 맞아. 자 외재적은 세 가지야. 자 일단 첫 번째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반영론적 관점. 두 번째는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효용론적. 효용론적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영론적 관점은 뭘 반영하는 거야? 작가를 반영해? 그렇지. 시대,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 표현은 누가 해? 작가가. 작가를 언급하면 표현론적 관점. 효용은 원래 가치야. 그러니까 얘는 독자의 깨달음이랑 관련이 돼요. 됐어? 자, 우리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으로 가서요. 정리된 거 한번 봅시다. 작품 정리된 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제막매가를 보면요. 제막매가는 향가예요. 자, 이제 19체 향가 이제 배웠던 게 마지막 시험장 가기 전에는 이제 우르르 기억이 나야 돼. 자, 19체 향가야. 향가는 무슨 시대? 신라시대. 신라시대의 향찰로 기록됐었던 거. 향찰은 이제 주체적 수용이에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대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이 향가에는 종류가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으나 얘는 주술적 성격, 과도기적 성격, 얘네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19체 향가는 다른 말로 산회각의 향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고 완전히 정제된 형식이고 뒤에 이제 시조에 영향을 미치고 서정성이 강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얘는 19체 향가니까 당연히 비유와 상징도 있을 거고 서정성도 나타나겠지. 자 성격을 봤더니요. 추모는 이제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애상이 뭐냐면 애상은 그리움과 슬픔이야. 그래서 그리움과 슬픔의 성격이 같이 나타날 거고요. 우리 불교적인 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내신이면 불교적 성격이 있어요에서 끝나면 안 돼. 내신은 그래서 어디에 불교적 성격이 나와? 이게 나와야 되거든. 우선 작가 이름이 월명사지. 이 사람 승려예요, 승려. 승려라는 점에서 당연히 뭐 불교적 성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특징 1번의 밑줄.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해. 이게 두 번째 근거야. 윤회사상이 뭐냐면, 이제 지금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인연을 맺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윤회사상이 우리 죽어서 재회하자, 만나자 라는 내용으로 이제 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제는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끊어. 슬픔과 두 가지야. 슬프니까 좌절하고 체념해요라고 나오면 틀려요. 체념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재회를 소망하는 것까지. 자, 1번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빼어난 나와적 비유와 상징으로 상징을 활용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높이고 있고요. 세 번째, 정제된 가장 완성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자, 우리 다 했던 거야. 송민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송민국 나가면서 다시 보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45분이거든? 55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분석하고 문제 풀게요. 됐어. 페이지에 이제 제막매가가 나와요. 제막매가는,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노래는 노래인데,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추모죠. 혹은 애도의 성격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자, 죽은 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월명사라는 승려가 지었습니다. 자, 이 승려가 지었기 때문에 불교적 성격이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김원진 해독은 뭐 굳이 양주동 아니면 김원진 둘 중에 한 명인데 그걸로는 내신에선 잘 안 내요. 모의고사에선 나오는데. 자, 그러면 내려가서 생사길은 예 있음에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생사길이라는 건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삶과 죽음의 길이야.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별게 다 중요해. 제막매가는 예라는 말,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단순히 여기가 아니라 이승을 얘기해. 이승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지. 여기에 있는데 왜 밑줄 머뭇거리냐는 거야. 왜요? 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해요. 머뭇머뭇한다는 거지. 확신이 없다는 거야. 생사길은 여기 이승에 있는데 머뭇거리고, 자, 나 동그라미,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나가 세 번째 줄에도 나와 있고요. 9번째 줄에도 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 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죽은 누이를 칭하는 거고, 그러면 죽는 사람이 나 갈게라는 말은 일종의 유언이잖아. 근데 이것마저도 이 사람은 뭐 했대? 이것마저도 말하지 못하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지. 갑작스러운 죽음에 뭐가 더 심화되는 거야? 안타까워. 너무 일찍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그리고 이제 비애감, 슬픔이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어느 가을. 자, 우리 네모 3개 해볼게요. 이른바람 네모. 그 다음 줄에 떨어질 잎 네모. 한 가지 네모. 옆에다가 네모 땡땡 하시고요. 네모 표시한 애들이 뭐냐면 비유랑 상징이야. 어느 가을, 우리 이르다라는 건 빠르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빠른 것은 누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인데 우리 이 말을 시험에서는요 요절이라고 써요. 어린 나이에 죽은 걸 우리가 요절이라고 해. 그래서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누이가 요절했다 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여기저기 떨어질 잎사귀가 떨어져 있는 건 생명력을 잃은 거죠. 잃은 거기 때문에 죽은 누이를 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한 가지, 같은 부모, 한 부모 혹은 시험 문제에서는 같은 부모라고도 나와요. 한 부모,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대요. 자, 분명히 태어나는 건 같이 태어났는데 왜 죽어서 가는 곳은 우리가 서로 모르는 거야. 내 혈육인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안타까움과 삶의 무상감인데 우리 무상감은 허무함이죠. 을 나타내요. 밑줄 별표 별표. 가 뭐예요? 밑에 나와 있는 낙구의 감탄사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 이게 시조에 영향을 미쳤어.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우리 여기서 낙구 감탄사의 기능은 시상의 전환인데, 전환이라고 해도 되고요. 집약이라고 해도 돼요. 압축.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 우리 여기 미타찰이라는 공간을 봤더니 여기는 극락세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승 얘기하는 거야. 극락세계라서 저승이고요. 그러면 얘가 어디랑? 여기 아까 얘라는 이승이랑 미타찰이 그렇지. 대비.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 공간의 대립이야. 따로 옆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쓸 수 있으면 이게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미타찰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야? 만날 거야. 만날이라는 말에 재회를 확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나는 아까는 죽은 누이를 칭했지만 여기서 화자, 월명사, 본인을 칭하는 거고요. 만날라. 뭘 하면서 기다리겠대요? 자, 밑줄 쭉 그을게요.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밑줄. 여기 밑에 뭐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픈 극복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대. 종교를 통한 슬픈 극복. 됐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윤회사상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오른쪽을 가면 바람. 얘만 볼게요. 자, 잎사귀야 뭐 죽은 누이라는 건 알겠는데, 바람이라는 건 절대자 혹은 자연의 섭리, 이치, 운명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제망래가에 나타난 19체 향가의 특징을 보면, 이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니까 반복해서 볼게요. 4429의 구성이에요. 자, 3단 구성이지. 그래서 여기는 아까 앞에서 얘기 안 했던 건 첫 번째 3단 구성 중에 앞에 네 줄은 개인적 차원, 뒤에 네 줄은 보편적 차원, 마지막은 집약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9에서 19는 낙구를 얘기하는데, 이 낙구의 집약을 뭘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감탄사.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감탄사의 기능이 뭐예요?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이후 시조에 영향을 미친다.
외쳤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적 화자의 태도를 한번 보면요. 시적 대상은 누이, 시적 화자는 나. 자, 여기 밑줄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 무상이 여기서 나와요. 인생은 슬프고 덧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마지막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요.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시어의 비유적 의미는 설명했고요. 시어의 대비 아까 이승과 저승 얘기했죠? 자, 됐어요. 얘는 학습 활동에서 또 딱히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여기는 송민국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 그래서 오늘은 제막내가 문제만 골라서 풀고 끝낼 거거든. 자, 우리 어디를 가냐면 지금 제막내가